수강생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디지털 색채 1회 정훈 교수입니다. 14주 마지막 주의 마지막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13주, 14주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림은 적어지고 글자는 많아지고 숙제해야 될 것도 더욱 많아지는 그런 또 나름 뭐 새로운 내용,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그 좀 숙제해야 될 이전에 배웠던 약간 좀 헷갈리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계속 나왔던 그런 어떤 색체계라든가 색조화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연속성상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해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외워야 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글자만 있으니까 또 뭔가 좀 재미가 없고 답답한 그런 느낌도 좀 들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 잘 이겨내셨습니다. 자, 마지막 14주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디지털 색채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색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입출력 시스템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디지털 영상 구현 방식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색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려면 디지털의 어원이 되는 디짓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지트라고 하는 것 손가락, 발가락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를 셀 때 손가락, 발가락 시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0에서부터 9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 각각 하나를 디지트라고 합니다. 디지트. 이게 2진법, 3진법, 4진법 이렇게 진법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도 이 디짓이 쓰이기도 하죠. 그럼 디지털은 무엇이냐? 이러한 데이터를 어떠한 끊임없는 스펙트럼과 같은 끊이지 않는 값을 가진 아날로그적인 그런 값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어떠한 값으로 구성된 이러한 데이터. 이런 것을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수치로 처리하거나 숫자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색채는 무엇인가? 색채를 데이터, 수치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색채가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색채라는 것은 그 색채를 표시하는 방법 자체가 어떤 아날로그적인 수없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어떤 색의 연속성상에서의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숫자 자체로 딱딱딱딱 끊어지는. 물론 이 끊어지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조밀할 수가 있겠죠. 눈으로는 식별이 안 갈 정도로 조밀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색채 값을 수치로 표현을 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색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디지털 색채로 표현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HD TV, 프린터도 계산된 값에 의해서 색료를 뿌려서 인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디지털 색채라고 볼 수 있고요. 휴대폰의 액정이라든가 PDA, DMB, PMP 이러한 모바일 기기들 대부분 다 어떤 데이터 값을 통해서 그 데이터 값을 연산을 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데이터 값을 통해서 이미지, 색채를 구현하는 이러한 모든 기기들이 바로 디지털 색채를 구현하는 그런 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색채는 디스플레이용 색채가 있을 수 있고 프린트용 색채가 있을 수 있겠죠. 앞서 말한 컴퓨터 모니터 TV, HD TV나 휴대폰, PDA, DMB, PMP 이런 모바일 기기들 디스플레이가 되어서 보여지는 기기들은 RGB입니다. 그렇죠. LCD도 그렇고요. 대부분 RGB를 이용을 하고요. 프린트용 디지털 색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린터로 프린팅하는 그런 색채가 되겠는데요. 컬러로 되어 있는 것 대부분 CMYK입니다. 잉크도 그렇고 레이저 프린터도 그렇고 CMYK, 시안, 마젠타, 옐로우, K는 뭡니까? 블랙이죠.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매우 다양한 컬러를 구현해냅니다. 컴퓨터를 쓰면서 이제 비트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몇 비트 컴퓨터다, 32비트 컴퓨터다, 64비트 컴퓨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꺼번에 처리하는 정보의 양을 이제 비트로 표현을 하죠. 몇 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1비트 컬러, 2비트 컬러, 4비트 컬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트 앞에 있는 숫자는 무엇인가? 이 숫자를 정의하는 것이 그 색상, 구현되는 컬러의 가짓수를 알아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1비트다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2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입니다. 2의 1승. 자, 2비트 칼라는 그럼 뭘까요? 2비트 칼라는 2의 2승이죠. 2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칼라는 4개의 컬러, 4그레이 정도 구현되는 컬러가 이제 2비트 컬러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4비트 컬러는 무엇일까요? 2의 4승입니다. 그렇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2는 4, 2, 4, 8, 2, 8에 16. 그래서 16컬러가 되는 거고요. 8비트는 그렇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6컬러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비트 앞에 있는 숫자는 2의 그렇죠. 좌승이 되는 겁니다. 몇 승. 그 승의 컬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트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현할 수 있는 컬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해상도 봅시다. 해상도 레졸루션이라고 하죠.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흔히 해상도는 이제 모니터에서 해상도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해상도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그런 픽셀이 어느 정도이냐. 우리들이 흔히 쓰는 1024768 모니터다 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가로가 1024 1024개의 픽셀로 되어 있고 세로가 768 768개의 픽셀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니터다. 그렇죠? 그 1024-768 해상도다 그러면은 가로는 1024개의 픽셀, 세로는 768개의 픽셀로 보여지는 그런 모니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픽셀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의 해상도를 나타내죠. 이런 픽셀의 수가 이미지가 얼마나 선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퀄리티 높게 구현되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좌우를 합니다. PPI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픽셀 퍼 인치입니다. 픽셀 퍼 인치. 1인치 안에 들어있는 픽셀이죠.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들어있는 그런 픽셀이 몇 개냐. 이런 것이 이제, PPI가 되겠고요. 흔히, 모니터 해상도 같은 걸 말할 때, 1024-768, 640480, 이런 것들은, PPI 개념은 아닙니다. 보여지는 모니터 전체가 몇 픽셀로 구성되어져 있느냐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어쨌든 픽셀이 1인치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라는 것은 PPI라는 그런 단위로서 표기를 한다.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디지털 색채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디지털 색채가 구현이 되는 컴퓨터, 디지털 디바이스죠. 그 디지털 디바이스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의 그 입출력 시스템,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그 휴대폰도 그렇고요. PMP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마찬가지로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먼저 딱딱한 제품 하드웨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드웨어를 구동시켜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또 하드웨어를 좀 나눠서 살펴보면 먼저 입력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는 장치. 입력을 하면 입력한 내용을 계산해주는 장치가 있고 또 계산된 내용이라든가 입력한 내용들을 기억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을 처리를 해서 출력을 해주는, 보여지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죠. 그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 묶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입력한 내용이 처리가 되는데 일단 보조기억 장치, HDD 같은 게 되겠죠.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내용을 주기억 장치로 불러옵니다. 메모리, 램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려진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도 일단 이 램상에 불러와서 필요할 경우에 불러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고 또 연산된 내용을 제어하는 이런 거를 이제 CPU라고 볼 수 있겠죠. CPU.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억장치, 중앙처리장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기계 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PC 본체가 되겠고요. 자, 입력 장치는 뭐가 될까요? 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라든가 디지타이저도 될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닌텐도 위 같은 거 보면 이제 입력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발로 밟는 것도 있고 회전도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영역을 네 군데를 찝으면은 그 영역 내에 인풋 디바이스가 리모컨 같은 인풋 디바이스가 가리키는 그곳을 인지를 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장치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입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력 장치는 뭘까요? 이렇게 PC 그 데스크탑의 이 박스 안에서 처리된 내용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출력 장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니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스피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리로 출력되면.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프린터 같은 것도 이제 출력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출력 장치 그러면 왠지 그냥 프린터만 인쇄 출력해. 그러면 이제 프린터로 이렇게 협의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출력 장치는 연산된 내용이 보여지는 연산된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장치가 이제 출력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나 스피커나 프린터나 만약에 뭐 촉각을 이용해서 연산된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면은 그 장치 또한 출력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터치폰의 진동도 역시 출력의 한 방법이고 그것도 역시 이제 출력 장치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터치폰의 진동 같은 것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입력 장치 아까 설명드렸었죠.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비롯해서 스캐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디지타이저, 타블릿, 터치 스크린 이런 것도 역시 외부의 정보를 컴퓨터 내부로 집어넣는, 인풋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입력 장치, 인풋 디바이스입니다. 그렇죠? 인풋 디바이스. 여기서 이제 CCD 어디서 많이 들어온 얘기죠. CCD. 이게 뭐냐면 어떤 영상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 한마디로 영상, 빛이죠.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서 화상의 값을 찾아내는 그러한 센서, 장치를 CCD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CD의 화소가 바로 이제 카메라에서 말하는 뭐 5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런 화소가 되겠죠. CCD의 성능이 바로 그 화소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CD의 성능이 5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런 식으로 이제 화소로 나타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CCD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나 스캐너 등의 어떠한 영상을 데이터로 처리하는 그런 장치들에 활용되는 부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화결합소자라는 이제 어려운 말이 쓰였는데요. CCD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시겠고요. 출력 장치 컴퓨터에서 처리된 그런 자료, 정보를 문자, 기호, 그림이나 소리 등으로 변환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모든 장치가 출력 장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뭐 스피커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프린터 하면 나오는 또 그런 개념이 있죠. 레졸루션 배우면서 나왔던 개념이 뭐였죠? 픽셀 퍼 인치, PPI가 나왔었죠. 픽셀 퍼 인치. 종이에 출력되는 인쇄물에는 어떤 개념이 쓰이나요? PPI가 좀 대립되는 그런 관계로서 DPI라는 그런 개념이 쓰입니다. DPI 뭔가요? 도트, 점이죠. 도트 퍼 인치. 한 인치, 1인치, 1인치, 가로 세로 1인치, 1인치의 면적 안에, 그 면 안에 도트, 점이 얼마나 많이 찍혀있나. 이것이 바로 이제 DPI 개념이 되겠습니다. DPI가 높이면 높을수록 300dpi, 900dpi, 1600dpi 높으면 높을수록 작은 면적에 조밀하게 점이 찍히니까 어떻겠습니까? 디테일하고 보다 자세한 이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DPI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더 정교한 이미지로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출력 시스템에 쓰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니터처럼 영상을 출력하기 위해서 컴퓨터 안에 쓰여지는 것, 그래픽 카드가 있죠. 그 컴퓨터, 그 색채 영상을 컴퓨터에서 이제 모니터로 전달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이제 그래픽 카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색채 영상을 모니터에 필요한 전자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래픽 카드고요. 어떠한 그래픽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최대 해상도, 그리고 표현 가능한 색채의 수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성능이 좋을수록 해상도도 높고, 표현 가능한 색채의 수도 뭐 64비트 막 이렇게 막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최대 해상도, 모니터의 그 해상도, 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해상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몇 헤르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LCD 모니터에서는 거의 쓰이지가 않는데요.
CRT 같은 경우에는 그 빔이 쏴주는 속도가 있습니다. 재생 주기라고 하는데 그 빔이 영상을 보여주는 속도, 그것이 이제 헤르츠로 표시하는데, 이런 재생 주기, 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영상을 전환시켜주는, 영상 신호를 빨리빨리 처리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색상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컬러 어피어런스 현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컬러 어피어런스란 무엇이냐? 컬러가 어피어런스, 보여지는 것이죠. 컬러가 보여지는 현상,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현상입니다. 일정한 색채가 주변의 색, 조도, 광원, 매체 등이 다른 환경에서 볼 때 각각 다르게 보여지는, 각각 어피어런스가 달라지는 현상이죠.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현상. 한 색이지만 그 색이 환경이 변하면서 다르게 보여지는 현상이 컬러 어피어런스 현상인데, 이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컬러의 어피어런스, 컬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정해주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조정해주는 것이냐? RGB를 통해서 빛의 혼합으로 가법 혼색이 되겠죠. 가법 혼색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영상을 CMYK라고 하는 간법 혼색으로 출력했을 때,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색상과 출력을 해서 보는 색상이 잘 매치가 되도록, 유사하게 구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모니터 영상 색채를 컬러 포인터로 출력을 하려면 모든 색채를 정확하게 전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방법으로 정해진 색채 구현체계 내에서 최적으로 색채가 재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쵸?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랑 인쇄되는 거랑 색상이 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틀릴 수밖에 없는 색을 그래도 적절하게 유사하게 맞춰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컬러 어피어런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M 스크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크리닝 뭘까요? 스크리닝, 스크린을 내려오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스크린, 어떤 실크 스크린, 그것도 이제 인쇄를 하는 거죠. 인쇄하면 이제 이 스크린이 이제 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망을 통해서 걸러내는 것,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걸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FM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망점에 찍히는 그런 정도를 조절하는 것을 이제 FM 스크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M 스크리닝, 보통 통상적으로 스크리닝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많은 자료들 중에서 필요한 몇몇을 걸러내는 것, 여러 개 중에서 몇몇을 추출해내는 것을 이제 스크리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FM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인쇄를 할 때 도트가 찍히잖아요. 도트가 찍히는데, 이런 도트가 찍힐 때 점들의 크기보다는 그 점들의 개수를, 그러니까 크게 점 하나 찍는 게 아니라 조밀하게 여러 개를 찍는 그런 방식으로 색조를 표현을 해서 질적으로 떨어져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망점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퀄리티가 낮아 보이겠죠. 망점이 조밀하고 적으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 보입니다. 더 거칠지 않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 점의 개수, 커다란 큰 점 하나가 아니라 그 면적만큼 조그마한 점들을 찍는 그런 식의 방식이 이제 FM 스크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FM 스크리닝을 하는 이유는 어떤 커다란 한 점으로 찍었을 때는 그 이미지 자체가 좀 벌키하고 거칠어 보일 수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FM 스크리닝, 점의 크기보다는 그 도트의 개수를 늘려서 구현하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의 질적인 저하 없이 이미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 CRT, LCD, LED 이렇게 있습니다. CRT는 뭔가요? CRT 음극성 관을 통해서 빛을 쏘죠. RGB 광선 이런 걸 쏴가지고 색의 조합을 통해서 가산 혼색, 가법 혼색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색을 구현하게 되겠죠. CRT 모니터, 음극성관, 브라운관도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어떤 전자 빔을 쏴서 빔의 RGB 강약을 맞춰가지고 색상을 구현하는 것. 그 브라운관과 유사한 개념의 그 CRT 모니터가 있고요. LCD 모니터는 어떤가요? LCD 모니터는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죠. 물의 상태인 것입니다. 액체의 상태이죠. 액체 상태의 크리스탈에 빛이 투과하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RGB죠. 역시 이것도 RGB인데 각각의 RGB가 빛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RGB 중에 특정 컬러만 빛을 차단하고 특정 컬러만 투과를 하도록 해서 어떤 특정한 컬러를 보여주게 하는 것. 이거 바로 이제 LCD 모니터가 되겠는데요. 에너지 소모율이 작죠. 그리고 LC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광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요? LCD 모니터 뒤에는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이 빛을 투과하게 하거나 투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서 색상을 구현하는 것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가퍼 혼색 원리를 이용하고요. 자, LED 모니터, LED. 요즘에 뭐 LED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소재죠.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빛이 나도록 하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의 투과를 조절하는 방식인 반면에 요즘에 나오는 삼성의 LED 모니터는 말이 많았습니다. 왜 말이 많았냐면은 이게 진정한 LED가 아니라, 그러니까 LED를 통해서 컬러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백라이트를 LED를 사용한 거죠. 백라이트만 LED를 사용한 겁니다. 결국은 LCD 모니터입니다. LCD 모니터인데 뒤에서 빛이 나오는 것만, 뒤에서 나오는 후광, 백라이트를 LED를 이용한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LED 모니터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모니터는 분명히 아주 작은 정말 LED 발광 아주 극소한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색의 조합을 통해서 색상의 구현을 좀 더 LCD보다 풍부하게 하는 그러한 모니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정한 LED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후광으로 LED 쓰는 것이 아니라 빛의 구현 자체를 RGB LED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이제 LED 모니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CRT, LCD, LED 모니터. 그리고 또 PDP 같은 것도 있죠.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색상을 구현해내는 정기적인 신호를 이제 플라즈마 현상과 결부시켜서 색상을 구현해내는 그런 이제 PDP 모니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성은 뭐 나름대로 숙지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이미지 구현 방식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디지털 이미지 구현 방식은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벡터 방식은 뭔가요? 어느 책을 보면 뭐 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선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좌표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선이 그어진다 그러면은 그 선의 시작점 그리고 그 선의 끝점이 있겠죠. 그 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좌표로 기억을 하고 그 선과 선을 이어주는 선을 그리는 것이 바로 이제 벡터 방식이고요. 만약에 곡선이다 그러면은 그 시작점, 끝점, 중간점 혹은 시작점과 끝점과 그 선의 만곡률 그렇죠. 어느 정도로 휘어졌나 이런 데이터를 수치적으로 갖고 있다가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벡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로 기억을 해서 영상을 그려내는 방식이다. 이것이 이제 보다 올바른 표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 3차원 점을 이루는 선, 그리고 점과 점이 이어진 면, 그리고 점과 점의 면들이 만나서 부피를 갖는 입체가 또 생성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D나 3D 소프트웨어, 특히 CAD나 3차원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99.9% 벡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러스트레이터나 코렐드로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죠. 그런 것들 이제 벡터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과 점의 좌표 관계를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벡터 방식이 되겠고요. 비트맵 방식 볼까요? 비트맵 방식은 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평면 안에 가로축, 세로축 그 그리드 안에 점 하나하나를 특정한 색의 기호로 표시를 해서 그 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트맵이 되겠습니다. 픽셀들이 그리드 속에 찍혀서 디지털화된 이미지, 점으로 찍히는 그런 이미지죠. 점으로 그리드 안에 채워진 칸이죠. 칸. 그리드의 한 칸 한 칸 한 칸 그 칸들의 색을 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비트맵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포토샵 이미지를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네, 네모난 이미지의 칸이 보이죠? 이렇게 이미지를 키우면 그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비트맵 방식인 반면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좌표 간에
수치를 이용을 해서 스케일을 해도 이미지 자체에는 큰 손상이 없죠. 예, 그런 것이 이제 벡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관법. 포토샵 등 영상 처리 및 색채 처리 관련 프로그램 이미지에서 크기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픽셀들 자체가 그냥 커져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가 거칠어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픽셀 격자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뭉개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그 격자를 나눠주는 그런 것이 이제 보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JPG 저장 방식, 주변에 유사한 색을 묶어서 그렇게 한데 얽어서 데이터를 줄이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JPG 저장 방식. 픽셀 하나하나의 데이터 값을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저장하는 방식. 그래서 JPG의 저장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한마디로 뭐 100%에서 뭐 20%, 10% 이렇게 줄이면 줄일수록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요? 뭉개집니다. 뭉개지면서 값은 적어지죠.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 이제 JPG 방식이 되겠고요. GIF는 예, 인덱스죠. 인덱스 256 컬러, 256개의 컬러로 제한된 컬러로 색을 구현하는 그런 것이 GIF가 되겠고요. PNG는 뭔가요? PNG 같은 경우에는 뭐 TIFF나 JPG나 뭐 이런 방식과 유사하게 저장되는, 그러니까 세 개의 제한은 JIF처럼 세 개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에 PNG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트랜스퍼런시, 투명도, 그러니까 투명하게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을 가진 파일이 PNG 파일이 되겠습니다. EPS는 어떤가요? EPS 같은 경우에는 Enhanced 파일인데 벡터 파일도 EPS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고 비트맵 형식도 이제 EPS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EPS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호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그 오토캐드에 있는 도면들도 EPS 방식으로 저장을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같은 곳에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가지 벡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전환시키는데 그 유용한 그런 파일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이제 비트맵 방식으로 쓰였을 때는 이미지의 흰색 부분을 투명하게 지원하는 포맷으로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색채를 구하는 방식, 아까도 뭐 잠시 GIF나 뭐 JPG 설명하면서 GIF 이런 내용들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HSB 뭔가요? 휴와 세츄레이션과 브라이트니스죠. 휴,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가 되고 브라이트니스는 명도, 밝기가 되겠죠. 먼셀 색채의 개념인 색상, 명도, 채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H 색상은 이렇고요. 여기 보면은 세츄레이션, 채도는 뭐 중간 정도 되고 브라이트니스도 역시 중간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컬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색상은 거의 여기 되는 거고. 자, 그리고 LAB 모드. 자, 에어플레이는 빨록이죠. 그리고 빌딩은 높아. 됐습니다. 명도와 빨간색이냐, 녹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A가 플러스 값이면은 빨강이 되겠고, 마이너스 값이면 녹색이 되겠죠. B면은, 플러스 값이면 노랑이 되겠고, 마이너스면 파랑이 되겠습니다.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건 녹색에 가깝고 파랑에 가까우니까 둘 다 마이너스 값이 되게 되겠네요. 한번 값을 볼까요? 자, A 마이너스 값이고, B도 역시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LAB 모드로 색상을 구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RGB 모드, 뭐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R값, G값, B값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포토샵 같은 경우는 0에서 256 컬러, 255가 되겠죠. 0부터 255면은 어떻게 되나요? 25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256개 정도의 차이를 통해서 그 RGB 모드 R값도 0에서 255, G값도 0에서 255, 그리고 블루 값도 0에서 255 정도의 차이로 조정을 해가지고 다양한 컬러를 만들 수가 있겠죠. CMYK 모드 인쇄가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그런 모드 되겠죠. 그래, 예, 인쇄가 되면은 뭐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 상에서 색을 구현할 때도 미리 CMYK 모드로 전환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MYK로 전환해서 작업할 때는 예, 이런 거에 주의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인쇄가 되면은 CMYK로 인쇄가 될 경우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하는 표시 나옵니다. 그레이스케일 모드, 흑백 이미지고요. 비트맵. 아까 이제 이미지 구현 방식에서 그 비트맵과 벡터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미지 구현 방식에서의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HSB나 뭐 LAB나 뭐 이런 모든 디지털 이미지 파일들이죠. 이미지 파일들을 총칭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비트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픽셀로 구현되는 그런 모든 이미지를
비트맵 형식의 파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트맵 모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협의의 비트맵 의미입니다. 좀 전에 벡터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비트맵은 광의의 비트맵 개념이다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비트맵 모드는 흑과 백 두 가지 컬러로 구현되는 그런 컬러로서 좀 협의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듀오톤 모드. 흑백 이미지에 색상을 추가할 수 있는 모드죠. 흑백 이미지에 색상이 추가되는 듀오가 뭡니까? 두 개라는 뜻이죠. 컬러가 흑백과 다른 색상 두 가지 컬러 모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듀오톤이 되겠고요. 인덱스 모드는 어떤가요? 색상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이 아니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GIF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컬러를 4가지, 8가지, 16가지, 32가지, 64가지, 128가지, 또 256색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색을 사용하나 적은 색을 사용하나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이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색깔을 줄여서 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팔레트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이미지가 구현되는 이 이미지 구현에 쓰이는 그런 색상 자체를 줄여서 용량을 줄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로드하는데 장점을 가져야 되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웹용 이미지에는 이런 GIF 같은 파일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대개 GIF 파일 256색 이내로 이제 색을 제한해서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인덱스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IT8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IT8. 이거는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뭔가요, 이게? 예. 미국 표준국이 되겠죠. 미국 국립 표준국. 뭐 이 정도로 해석하겠는데, 한국 표준원과 같은 개념의 뭐 미국 표준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안시 몇백,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것이 바로 미국 스탠다드입니다. 미국의 표준 규격. 그래서 미국 표준 규격의 색채를 이제 IT8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력, 조정하고 출력하는 기준 색표로서 사진 촬영이나 스캔이나 컴퓨터 작업이나 필름 출력 등 작업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샘플 컬러를 비치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안시 IT8이 되겠습니다. 미국 표준국의 IT8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색채는 내용이 많아서 또 이렇게 시간을 10분 이상 훌쩍 넘겨버리고 말았네요. 마지막 주에 배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색채와 조명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조색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디지털 색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색채와 조명, 광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표준광원, 연색성, 연색지수, 기준광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색온도, 조명 방식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고요. 조색의 의미, 그리고 CCM 배웠고요. 유관조색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머리즘, 이게 뭐였죠? 조건 등색이 됐고요. 아이소머리즘, 무조건 등색도 있고요. CII, 뭐였나요? 색 변이지수였죠? 색깔이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정도, 색 변이지수. 디지털 색채에서는 디지털 색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입출력 시스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CRT, LCD, LED 이렇게 알아봤고요. 디지털 이미지 구현 방식,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방식, 벡터와 비트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디지털 색채 구현 방식, 여러 가지가 있었죠. HSB도 있었고요. CMYK, RGB, 그리고 LAB,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색채 구현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색채 1학기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디지털 색채, 이 색채에 관한 내용들이 워낙에 좀 그 물리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 일단 생물학적인 부분까지 온갖 잡다한 학문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도 굉장히 방대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내용,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디지털 색채 1시간에는 기본기를 충분히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색채 2시간은 무엇을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색채 디자인이라는 내용은 색채 디자인의 역사라는 부분에 약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디자인의 종류와 이것과 관계돼서 그 색채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습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색채 디자인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대다수의 많은 시간들은 색채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들, 경영 쪽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색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특히 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색채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기존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어 왔는지를 분석을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색채 1시간이 바이엘 체르니를 배우는 좀 기본기를 다지는 고된 시간이었다 하면은
아무래도 디지털 색채 이 시간은 이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재미있는 응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색채 이 시간도 수강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그럼 다음 학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